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시장이 참 흉흉한, 이슈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초만 하더라도, 영국의 재무장관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영국의 문제를 삼았던 이 감세정책 이슈가 백자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주초에는 반등하는 모습이 하루 이틀 이어졌죠. 그러면서 나쁜 흐름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또 국내에 레고랜드 발 악재, 그 다음에 연속되는 엔화의 상승, 그로 인한 긴축에 대한 가속화 우려, 전 세계적인 이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이 피로도가 증시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주 후반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시황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고 종목군들의 흐름도 매우 빠른 그런 시장의 전개가 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증시의 흐름과, 그러니까 증시의 위치와 이번 주 금요일 시장의 위치상 별반 변화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군들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자주 사고 팔고 해서 될 시장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은 시세의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시장을 주도하는 아주 소수의 섹터만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테마가 매일매일 이슈에 의해서 바뀌는 흐름이 연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바닥을 잡든 주가의 고점을 만들든 항상 비슷한 패턴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하게 차트로 보자면은 종합주가의 21선을 돌려 세우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악재가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악재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호재가 무한 반복이 돼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여도 주가가 비싸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올라가지 않는데, 반대로 악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는 흔히 말한 락바텀이라고 해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사실 희망적인 사항은 지금의 증시가 그런 구간까지 와 있기를 바라는 심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주말에 미 증시가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증시는 일단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2주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 그러한 시점을 절묘하게 맞춰서 월스트리트 저널 지난번에 6월달 연준의 0.75 BP 금리 인상을 기사화했던 티마리우스 기자가 또 기사를 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신뢰하면서 연준 파월의 어, 심증이 그쪽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강하게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전략 후 강으로 장 막판까지 강한 투심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날 증시는 나쁜 흐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많이 빠진 종목에서 일부 분할 매수를 하면서 단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전략을 좀 짜보는 것도 나쁜 흐름이 아닐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제가 장 마감하기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단순하게 기록용이라고 올렸었는데요. 그만큼 엔화의 가치가 급등을 한 거죠. 최근 보면은 결국 이번 주에 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150 위안 N을 넘었는데, 장중 어제 금요일 날 152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한 국가의 통화가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문 일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한순간에 시장에 개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의 급락에 따라서 일본 국채 말도 못하게 올라갔죠. 그로 인해서 국내도 사태가 심각을 했었고요. 이 따라서 영국, 미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의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요. 이 이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가 여기에 따로
기사를 좀 올렸는데요. 일본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현재 중국도 일본도 전부 다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러한 매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된다면은 미국 재무부 또한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즉 연준의 속도가 빨라서 그러한 부작용이 부단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 부작용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미국 자체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딱 이거예요. 영국의 이 연금에 마진콜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반은 호재고 반은 아닐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 사태를, 마진콜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연기금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어찌됐든 안정을 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이 국채 금리의 단기간의 급상승이죠. 아주 짧은 시간의 급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미국으로 하여금 굉장한 불안을 야기했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일본이 환율 개입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은 분명히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환율 조작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건데, 전혀 말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이 세 개 국가에서 공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본 자체가 이제 정규장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위탁 매매를 통해서 이 시비에서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파월의 이 입이라는, 입이라고 불리우는 티마리우스 기자를 통해서 연준의 발언을 약간 흘렸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연준 인사들이 갑작스럽게 대거 튀어나오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준 부분, 즉 이것도 반쪽짜리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채권 시장의 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개입이 이루어졌구나, 구두 개입이 이루어졌구나, 일본은 실수로 돈을 쌌고 그 외 중앙은행들은 구두 개입을 진행을 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 경색의 속도가 매우 빠른 거죠. 즉 과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고 가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큰 폭에서는, 일단 이 금리 인상의 기조가 여전히 남아있고, 11월 달에도 0.75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올해 연말까지 4.5%의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른 부작용이 어디까지 시장에서 작용을 했을 것이고, 또한 경기 침체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반영을 했을지, 이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는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 전 세계적인 공조, 그 다음에 뭐 시장의 변화가 큰 폭에 나왔을 때 본격적인 의미 있는 시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일개 개인 투자자로서 큰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변화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엔화의 급락으로 보는 국제 공조, 연준의 시각 변화에 따른 미 증시 급반등, 국내 증시 단기 반등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며, 이는 달러 환율의 변화에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대회 폐막 이슈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 증시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 종목군들 다 상승한 가운데, 스냅이 마이너스 25%를 떨어졌기 때문에 광고 섹터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 외 대부분의 업종 섹터는 다 급등 마감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는 사실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까지 밀렸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 그다음에 레고랜드발, 뭐 유동성 위기, 장중 한때 롯데건설, 뭐 유동성 부족 부분에 대한 뭐 유상증자 뭐 그런 온동 그 채권발 이슈가 시장을 조금 많이 짓눌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장 막판에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따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런 부분을 또 단기간에 좀 돌려내는 낼 수 있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지난 한 주 시장을 보면 지수적으로 오른 것도 내린 것도 없이 한 주간 등락만 보였을 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 장세로서 흐름만 보여주었던 한 주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 섹터가 주초의 모습과 금요일 제자리 상황 속에서 일단 금요일 미 증시의 강한 반등에 따라 국내 증시도 출발은 양호할 전망으로 시장을 볼 수 있을 듯한데요. 지난 한 주 시장을 둘러보면 영국발 위기가 새로운 재정 장관 교체, 감세 정책의 원점화 등 시장을 끌고 올라왔고, 카카오의 먹통 사태 이후 관련주들의 단기 흐름과 로블록스, 넷플릭스의 상승이 어찌 보면 그간 바닥에 기고 있던 게임주라든지 일부 서비스 업종의 단기 반등을 만들어 주었으며, 원전 이슈가 그리고 재건 이슈가 나오며 한 차례 시세를 주었을 뿐 업종의 변화라든지 산업 섹터의 변화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시장의 환경이 연속되었던 한 주다 보니 하루하루 단기 시세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의 모습이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엔화의 상승, 국내 레고랜드발 단기 채권 시장 경색 등을 넘어 단기 자금 시장 유동성 문제까지 불거지며 롯데건설 이슈가 롯데그룹주 하락과 건설주 급락까지 이어지며 금요일 시장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큰 매크로적 관점에서 시장을 먼저 한번 본다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에 전 세계 곳곳에 문제를 야기하였고, 그게 선진국인 영국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에 문제를 만들었고 국내 채권 시장에 문제를 발생시켰는데요. 이 시점에서 그게 미국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상당히 커짐으로써 이번 주 정도에 나왔던 옐런의 채권 바이백 이슈가 결국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말은 미국도 유동성 경색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지금까지 강력한 긴축 일변도로 달려오던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가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환율 개입을 용인한 미국을 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위기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터지면 더 큰 위험의 대가를 연준이 부담해야 된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현 시황상 분명 여러모로 안 좋은 소리만 시장 내외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예측하기라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러나 지금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실익은 없고 대신 잘 고민하면서 대가면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엔화 강세 전환에 따른 달러 약세의 한 차례 반등 이후에 바로 티라리우스 기자의 그 기사 이후 급격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종가 고가 마감되면서 다음 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듯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에 따라 국내 증시도 반전을 모색할 법한데, 레고랜드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지 이 부분에서 정부의 체험 펀드 가동 50조 플러스 알파가 증시 안전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단기 유동성 문제를 일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대형주 중심, 시총 상위 중심의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그 외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약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빨리 회복하고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을 사고 싶은 심리가 강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안 주는 시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안 주고 철저하게 느리게 가는 대형주, 우량주, 그 다음에 실적 기반하는 이 조금 묵직한 종목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뭐 철저하게 동전주라든지 뭐 시장이
정확하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올라오는 뭐 단기 테마주, 뭐 단기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이라든지 절대 건들면은 안 되는 시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서 뭐 내가 한 5%, 10% 손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의 손해 뭐 한 5%, 저 종목의 손해 5% 이게 하루에 엄청 빠른 로테이션이 된다면은 그게 바로 깡통 계좌를 만드는 이 단기 매매에서 최악의 내동 매매 시나리오고요. 뭐 올해 주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경험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돌아다니는 시장에서 그러한 종목군들로만 보면은 깡통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의 종목을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정도 내가 손절선을 잡고 익절선을 잡고 그 기준에 맞게만 그냥 대응을 하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한 곳에서 잦은 매매보다는 그냥 한 곳에서 손절을 확정을 하고 그냥 끝을 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전략으로 본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으로 집중하는 게 지금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장중에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환율의 변화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번 금요일 날 시장의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어준 거는 먼저 일본 엔화의 강세 전환에 따라서 달러 약세로 변환이 되며 그로 인한 약세 흐름을 상승으로 돌려놨고 여기에 연준까지 가세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바꿔주었다라는 큰 틀에서 보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시장이 갭을 뜨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날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분할로 사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나는 단기 매매를 하든 수익 매매를 하든 했을 때 그렇게 무리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지금 뭐 시장에 워낙 종목군들이 뭐 들쭉날쭉이고 때에 따라서 종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특징주를 뭐 이렇게 좀 마땅히 적기가 요새는 좀 부담되고 합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제가 특징주로 넣었던 SCI 평가 정보는 이번 주에는 뺐어요. 종목군들 다 뷰를 좀 보면서 넣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가장 문제가 됐던 레고랜드 말 채권 경쟁 문제는 일단 단기적으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중국 공산당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굳혀졌고 오늘 7인까지 네 나왔는데 100% 시진핑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1인 독재 뭐 독재 정권 강화됐네요. 그럼 미중 분쟁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말에 나왔던 내용 중에 좀 큰 거, 2030년까지 투자액이 무려 1730조 전기차다. 1730조라는 거는 네,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천조가 나왔네요. 천조가 전기차에 천조가 나왔다라는 거는 2차 전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재료 같네요. 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재료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내용 한번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고민해서 적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시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그 문의를 하시는데요. 단기 매매에 있어서 모든 거를 같이 매매하기는 불가능입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일부 재매매가 있는 것이고 회원님들 같이 하는 매매에서 손실도 나고 뭐 수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단기 매매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의 주도주를 보는 관점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공유하는 거지. 단기 매매 뭐 저도 5개 들어가서 3개 손절하고 2개 뭐 수익 내고 그런 적도 많습니다. 손실도 많이 날 때도 많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라는 거는 그냥 절대적으로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관점을 늘려가는 의미에서 라이브 방송을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해외 증시 먼저 보고요. 먼저 미국 주시장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나스닥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미 증시도 월요일날 주가를 보면요, 저점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하고 월요일날 올라왔던 시가 구간에서 아침에 하락한 이후에 미증시도 이 구간을 돌렸다. 즉 변한 거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저가를 지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단기적으로 21선을 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세를 오랜만에 좀 돌리는 모습인데 여기서 돌아간다면 좋은 내용이겠죠.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거 자체가 좀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일단 미증시 보면은 최근에 넷플릭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요.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지금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국내 증시와 연결고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반영이 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업종을 대표하는 넷플릭스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반영을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나스닥과 별반 차이는 없죠.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장 저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반등을 할 건데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일단 월요일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고요. 이러한 흐름이 연속되면서 악재를 잡아먹는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윗구간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볼 게 없으면 레버리지를 그냥 뭐 시가에 한번 질러보는 것도 매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버리지를 그냥 뭐 사는 것도 이런 구간이죠. 여기서도 레버리지 5%캡 떴지만은 시가에 좀 밀렸다가 장중 뭐 저점 대비해서는 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나쁜 흐름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1% 이상 제가 볼 때는 3% 이상 갭 뜨고 이런 갭 중간 자리에서 뭐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뭐 이것저것 어렵다 레버리지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수급이 매우 센데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7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단기 21선까지 눌림을 받고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지 월요일날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전환해서 올라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지금 지수 대비 굉장히 강한 거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2차전지 소재 종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앨범알인가? 미국을 대표하는 2차전지 소재 중에 하나가 앨범알이라는 종목이에요. 양극재가 아닌 리튬 관련된 종목인데 나스닥 시장이 빠진 것과 완전히 대조적이죠. 흐름이 여기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다른 차트로 보일 겁니다. 미국에서 2차전지 소재를 대표하는 기업은 앨범알로 일단은 좀 보면 되는데 리튬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는 소재 쪽 미국도 2차전지 소재가 굉장히 세구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차전지 소재가 뭐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금요일 날은 삼성 SDI 캠7 준공식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에코프로 비행과 처음 이슈가 나와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이후에 에코프로 BM 삼성 SDI 동반 급등을 했던 이슈가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 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으로 탈바꿈을 하는 내용인데요. 금요일날 일단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기간 외인 합쳐 한 1,800억 가까이 돈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에코프로 BM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위에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돌파에는 어려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로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좋은 흐름인데 다소 좀 부담되는 위치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뭐 매수를 해서 끌고 가기가 상당히 버겁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는지 혹은
2차전지 소재 업종 내에서 실적이 좀 괜찮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이 후발로 같이 치고 올라가는지 정도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LNF가 테슬라 실적 이슈가 있은 이후에 단기 올라가다 좀 밀려버렸는데, 오히려 LNF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즉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들 일단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종목을 좀 보죠. 2주 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대장은 G2파워입니다. G2파워고 상한가를 간 이후에 일단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좀 밀린다면 강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손절을 잡고 가장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좀 밀렸을 때 이런 지지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G2파워 정도 보고요. 자,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솔루션부터 하나하나 좀 봐보면요. 하나솔루션도 최근 올라오다가 단기 저항을 좀 맞고 있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좀 반등 없이 많이 밀려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3분기 실적 관련해서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 판단을 해보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보면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뜬금없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저희도 금요일날 샤페론을 종가 매수 대응을 하려고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가장 강했었고요.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돌파가 나온 이후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서 오후에 종가 관련된 종목은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상에 들어가서 좀 매매는 이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본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깨지고 내려왔던 악성 매물 구간이 존재해요. 여기서 개파락을 했던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이 음봉을 돌파할 때 눌림에서 좀 들어가서 저는 이 고점에서 좀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은 금요일날 시장 대비해서 거래 대금도 괜찮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저렴한 편에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잘 상한가에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봉상에서 신규주는 이런 구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8,200원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로 갭을 들고 올라간다면은 내게 아니지만은, 갭을 못 들고 혹은 약하게 갭을 들어서 좀 밀렸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가는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료적으로 명확한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재료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재료적인 포인트를 잡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원전 관련된 섹터가 사실 하루 오르고 하루 밀려버렸는데요. 원전 관련된 이슈는 저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힘든 섹터 종목군들인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금요일날 원전 종목군들이 되돌림 파동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장 G2파워, 한신기계 보고, 실적으로 BHI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부채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BHI보다는 G2파워, 한신기계 훨씬 좋아 보이고요. 대형 우량주에서는 한정기술이 조금 더 탄력이 높죠. 올라갈 때 10%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기술까지 한 세 종목 엮어놓고 한번 보는 전략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미 증시의 기술주의 반등이 우리나라 이 서비스 업종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 이슈가 좀 있지만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이탈자가 없었다 라는 게 단기적으로 호재를 만들어 올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 올라간다면 카카오, 네이버인데, 네이버도 해외에서
잠시 서버가 12시간 멈췄다라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 수급은 잘 들어오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 정도 한번 열어놓고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재건 관련해서 주말에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과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존의 대장주는 데모죠. 기존의 대장주는 데모였고 계속 우상향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리더라도 저는 바닥을 자꾸 계속 올려가려는 모습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락이 나왔다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좀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서한기계공도 마찬가지로 이 음봉이 떨어졌으면 시간에 밀려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등을 봤을 때 이런 악성 매물대를 지려받고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올 때는 또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음봉을 잡아먹고 올라가는 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정도 흐름을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좀 특징 종목으로는 FSN이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일단 거래를 조금 키웠는데요. 예, 글로벌 지금 SNS 1위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통합해서 1위고 2위를 틱톡이 지금 차지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틱톡의 아시아 광고를 담당하는 회사가 일단 FSN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닥에서 들어온 대량 거래, 그 다음에 미국의 서비스 업종의 강세 등을 봤을 때는 일단은 FSN까지 관심을 갖고 시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다음 주에 로봇 ETF 출시 이슈가 있죠. 일단 로보티즈가 금요일날 조금 흐름은 좋았는데, SBB테크가 사실 상장 이후에 전환사채를 20억 규모 청구를 행사를 한다라는 이슈로 시간에 좀 밀렸는데요. 그 규모가 지금 볼 때는 20억 분이 되지 않아서 시가 개파락하고 오히려 들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조금 보유를 하고 약간 손절을 하고 물량을 좀 줄여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혹은 낙폭을 굉장히 키운다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보고요. 최근 저는 개인적으로 SCI 평가 정보를 거의 사골 매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에 나왔던 이 이슈죠. 주말에 나왔던 추경호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 플러스 알파 확대. 자,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악재를 만들어서 이 종목을 급락을 크게 만드는 모습이 나올지 정도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부채 이슈는 계속 시장에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이 한 번, 두 번 빠지면 그 이후에 기회를 잡아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블랙템하긴 한데 부동산 문제가 오래 되고 있고 여전히 높은 금리로 인한 시장의 문제는 저는 계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한번 지켜보고 트레이딩을 이어갈 생각이네요. 무한대로 한번 저는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금요일날 미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줬습니다. 이런 기운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할게요.